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버 씀TV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올 겨울 들어서 날씨가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또 씀TV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추우신가요? 또 오늘 특별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모든 국민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쪽에 많이 집중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1000명 안쪽으로 전후로 발생하는 그런 대확산의 시기를 맞이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낙연 대표도 강조했습니다만 정말 중대한 시기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출연하신 출연진들도 저를 비롯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는 제가 출연한 국회의원님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그 시간을 좀 줄여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듯이 오늘은 한 분이 출연하신 게 아니라 오늘 3분 국회의원님들이 단체로 오셨기 때문에 짧게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염태영 최고위원님이십니다. 염태영 최고위원님은 소개할 직함이 하도 많아서 제가 숨이 가쁠 것 같은데 현재 경기도의 수원시장이신 건 아시죠? 그리고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신데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직 기초단체장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신 아주 정말 위대한 역사를 쓰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바로 직전까지 역임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계세요. 우선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우리 당에서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TF를 하나씩 만들어서 맡고 계신데 네.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답게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시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여쭤보겠는데 세계 화장실협회 회장도 맡고 계신데 아마 이게 2019년 7월에는 그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화장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웃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죠. 그렇습니다. 이따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모든 것의 바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던 그 경험이 이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 씀TV 시청자와 당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수원시장으로서 10년째 일하고 있고요. 삼선시장인데 우리 풀뿌리 정치인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저와 함께 민선 5기, 6기 또 이해식 의원님은 4기 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으로 늘 동지적으로 같이 했던 인연들이 이렇게 오늘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씀TV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실장님 또 이렇게 뵈니까 더욱 새롭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출연자입니다. 우리 이해식 국회의원님과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님이 나오셨는데요. 이해식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해식 국회의원님이 뭐 특별히 더 잘생겨서 먼저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두 분이 다 구청장 출신이신데 네. 이해식 의원님이 구청장을 한 번 더 하셨어요. 예. 3선이시고 김영배 의원님 2번이시고 또 나이도 또 한 2살 위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해식 의원님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강동구 을 지역구시고요. 네. 근데 우리 저 이해식 의원님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거를 지금까지 8번 나오셨죠?
네. 8번 나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무려 7승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보궐선거에 2004년에 한번 강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때 한 번 낙선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저는 20년 동안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겨우 한 번 당선되고 16년을 원외위원장을 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해식 의원님 오늘 이렇게 모신 이것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설명드릴 이 지방자치법 그리고 자치경찰제법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법안을 주로 대표 발의도 하신 법안도 있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적합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이해식 의원님이 행안위 소속에서 오늘 다룰 주제 법률을 주도 이렇게 하시면서 해보셨는데요. 우리 이해식 의원님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지지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해식입니다.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강동구 을 출신이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변인 할 때 대수다를 통해서 여러분 자주 뵀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특히 또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를 통해서 인사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역시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제가 조금 아까 이해식 의원님 빼놓은 게 있는데 구청장, 단체장만 하신 게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도 네. 기초의원, 광역의원, 네, 그죠? 네. 강동구 의원과 서울시의 의원까지 이렇게 두루 거치셔서 그 소개도 함께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출연자 중에 막내십니다. 우리 김영배 우리 의원님. 우리 김영배 의원님만 보면 제가 늘 저도 웃어요, 항상.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밝은 영혼을 가진 우리 아주 긍정 에너지. 마인드, 에너자이저. 우리 김영배 의원님 오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의 실세 아닌가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 정무실장이시고 원내 부대표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북구청장을 재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김영배 의원님은 아까 염태영 의원님처럼 노무현 행정부 청와대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우리 그 행정관으로 그 당시 굉장히 어리고 젊은 나이일 텐데 아주 출발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청와대를 2번 들어가는 그런 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남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를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려운 청와대를 2번 들어갔고 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비서관을 문재인 정부에 2번 했어요. 정책조정 비서관, 민정비서관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러한 많은 그 경험들,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비서관 역할을 하셨고, 그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맡아서 행사기획비서관도 하셔서 도대체 저런 복이 어디서 나올까. 저보다 아우긴 한데 굉장히 부럽고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 인사 한 말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썬TV에 사실 처음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치와 분권이 우리 삶에서도 중요하고 또 내 생활에서 주인이 돼야 나라의 주인도 되는 거라서 우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이 자치분권과 생활민주주의 이런 토대를 얼마나 잘 닦느냐가 우리나라 미래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느냐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박수현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이 박수현 선배님은 진짜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렇게 꿋꿋하게 하시고요.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초대 대변인을 지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박수. 이렇게 세 분 인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저를 소개하면서 저를 잘 부탁드린 인사를 한 건 막내 김영배 의원밖에 없는데 역시 정무실장답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당원 동지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인사 한번 함께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세 분을 함께 모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언론의 제목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자기들 하고 싶은 법 죄다 통과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죄다 통과라는 이런 제목을 뽑는 언론도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싫어도 그렇지 그렇게 언론이 제목을 그렇게 뽑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보고 입법 독재, 입법 독주라고 야당과 보수 언론이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11월 9일 날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이 되어서야 통과를 시킨 것인데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면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저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 12월 9일 날 통과되었던 그리고 임시국회를 통해서 통과되었던 이 권력 기관의 개혁에 관한 법들 이런 법들의 통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말 새로 쓰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그런 작업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 그 과정에서 막 그 뉴스에 많이 났던 뭐 이런 법은 아니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법이 또 함께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12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이 법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도록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법률안이 물론 정부안이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도 무려 31개 정도 되고 이것이 다 병합심사가 되어서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이해식 의원께서도 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잘 아실 건데 간략하게 이 의미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지금 자료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판넬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우리 박수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부안을 포함해서 31개 법률안을 이제 통합 심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안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안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난 1988년도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1년 전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직선제 쟁취를 했죠. 그리고 9번째로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9차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87년 체제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방자치법은 87년 체제에 의한 지방자치법인데 물론 부분 개정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민심을 반영한 그리고 또 그동안의 시민의식의 성숙 그리고 행정 요구의 다양화 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든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 담은 그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이렇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 것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폐기가 됐고 이번에 통과가 된 것은 그야말로 지난 총선 때 민의를 반영한 그런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거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하게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두 분 최고위원님과 의원님들이 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헌법 117조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117조 규정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이지 주민의 자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거다, 이번에. 그래서 지방자치의 목적 부분과 그리고 제17조 주민의 권리 부분에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권한을 명시한 거, 그것이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조례, 주민의 조례 발안 제도를 이번에 명확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정부안이 물론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감사 청구권과 같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조인데요. 그리고 20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규칙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이 요구를 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 구성의 다양화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 이렇게 따로 각각 선거를 하고 시장과 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관 분립형 혹은 기관 대립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또 다양하게 기관을 구성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텐데요. 주민 투표에 의해 가지고 이 기관 구성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3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기관 구성의 형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의회가 역량이 강화돼야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강시장 약의회라 그래가지고 시장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권한을 대폭 신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요구를 담아서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보좌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보좌관 제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의원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어떤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감독의 어떤 그 효율성, 능력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그런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사무의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 배분의 원칙을 규정을 한 겁니다. 지방자치 분권 특별법이 있는데, 이 특별법에 이 배분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으로 가져왔는데요.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중복배제. 사무 배분은 할 때는 중복돼서는 안 되겠죠. 광역, 기초, 국가가 각각 명확하게 사무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우리 지방의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기초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광역에서 하고, 광역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가 한다. 그러니까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에서 하는 건데, 광역이나 국가는 보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런 어떤 지방자치의 원리, 사무 배분의 원리를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치 입법권 확대 조항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28조인데요. 28조 2항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조례에다가 바로 직접 위임을 하는 경우에, 법에서 조례에다가 바로 직접 위임을 하게 되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그 위임한 것의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규정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례가 사실 지금 현재 조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심지어는 어떤 예규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만도 못한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지위를 법이 직접 위임하면은 시행령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일반 행정부처와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정립됐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특례시 그리고 특례부여인데 대도시에 대한 행정특례, 재정특례, 뭐 감시특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100만이죠. 100만이 넘는 도시에는 특례시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요. 요 관련해서는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또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보 공개 확대인데요. 지방의회 관련된 정보는 사실은 잘 관심도 없지만 또 잘 모르십니다. 뭐 지방의회 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투표를 행사했는지 그런 것들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국무회의 공약하신 거 있죠. 이것이 마침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런 중앙지방협력회의 형태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은 구장을 국가의 지방에 대한 감시, 감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은 국가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는 그런 지위인데 이것을 국가와 지방이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이런 상하 어떤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다. 이런 또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을 이제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려 한 10분 정도 이 그렇습니까? 발언권을 가지시고 역대 죄송합니다. 최장 발언 시간인데 우리 이해식 의원님 정말 그 긴 내용인데 자료도 잘 준비해 오시고 또 짧게 내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짧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해서 박수. 예, 그런데 김영배 의원님, 이게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현역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저로서도 처음 듣는 놀라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88년 이후에 32년 만에 처음 전면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진짜 이 한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가 새로운 이제 몸에 맞는 옷을 좀 만들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보면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단체의 자치에서 명실상부한 주민의 자치로 가기 위해서 어제 조례 청구권인 주민 발안제도를 뭐 도입했다는 말씀이나 또 지금 바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전 놀라웠던 게 아니 이게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이 새로운 기관의 형태를 선택하도록 한다. 정말 잘 이해도 안 되고 놀라운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 이해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기관 구성의 다양화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자치잖아요. 스스로 통치한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까지의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하시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그 당시에 80년대까지의 그런 이제 행정체계의 말단기관으로서의 자치를 이제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걸 통해서 막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 교체도 가능했고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정부패를 막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분산해서 일을 하는 이런 이제 지방자치 정도 수준의 한 30여 년간 머물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주인이 주인답게 주민이 주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좀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좀 장치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32년 만에 획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헌을 하고자 했지만 그걸 못 하시게 되면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제 그런 조항들을 다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그런 87년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조례도 바꿔달라, 규칙도 바꿔달라, 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만들어서 안도 만들어서 투표도 붙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군수를 뽑을 거냐, 군의회를 구성을 하게 해서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군수 역할을 대신할 거냐, 혹은 의원은 뽑고 군수는 안 뽑고 의원들이 이제 이 행정 책임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CEO형,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잘하는 행정 잘하는 경영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싸게 주고라도 모시고 와서 우리 동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뭐 당신하고 계약제 CEO를 채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소위 미국이나 선진사회에서 많이 있는 그런 형태들을 한번 다양하게 시민들이 자기 공동체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 이걸 계속 뽑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보면은 이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대구 경북 지금 이제 메가시티,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또 다른 자치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이 그 중에 책임자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3명이 합의가 되잖아요. 그럼 각각에 있는 또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또 대표를 파견해서 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부울경 도시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고 그기의 책임자는 그 3명 중에 한 분이 맡게 되고 의회에서 또 이제 파견되는 의원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라고 하는 헌법에도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특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요. 목표에 따라서는 우리 성북구 같으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하고 뭉쳐서 덩치가 작은 사람들끼리도 뭘 좀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원이면 뭐 수원 주변에 있는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형태의 창의성과 도전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됐다. 그래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저도 정치인인데 제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하고 설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 에너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우리 민주당이 정말 새로운 시민의 시대에 이걸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이 주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뭐 기관의형 뭐 이런 기존에 아주 틀에 박힌 듯한 뭐 이런 또 기관 대립형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좀 아주 다양한 어떤 제도들이 시행이 됨으로써 그 안에서 주민의 참여와 권리가 굉장히 보장이 되는 그래서 지역을 아주 공동체를 다양하게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설레는 생각이 들고 소름이 이렇게 조금 끼치는 느낌이 실제로 설명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님 설명에는 소름이 안 끼쳤는데 아니 정말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데 이것을 입법 독재 독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법이라면 독재 독주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원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염태영 의원님께서 이제 출격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그 전부 개정안에 보면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특례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50만이냐 100만이냐 이런 뭐 토론도 있었던 것도 아는데 어쨌든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께서는 이 기준 100만을 기준을 한다면 우리 전국에 한 4개 도시 정도가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님의 뭐 지역구 수원 그죠? 수원이 있고 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한 4군데 정도인데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이 특례시의 개념 그리고 이 특례시가 되면 또 지역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지 그 지역 주민들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염태영 최고위원님은 또 어떤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꿈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설명을 좀 차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국회의원님이 워낙 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의미와 또 내용이 워낙 그 이를테면
앞으로 과감한 도전을 해서 새롭게 열어야 될 자치의 모습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가를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돼 있으니까 그로부터 보면 내년이 그 30주년 되는 해인데 지방자치제를 실제로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만든 법이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진전이 이뤘는데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된 적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32년 만에 뜯어 고치려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데 의외로 그 많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됐던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일부인 특례시만 쟁점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건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 기관 구성의 다양화라든지 특별한 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든지 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건 굉장히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적극 행정을 한다거나 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컸는데 이제 그것이 기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가 하게 하고 그것이 못하는 것만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하는 걸 중앙이 하는 지금까지는 중앙이 광역에 위임시키고 광역이 기초에 위임시키는 방이라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용인데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긴 이번 지방자치법 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특례시라는 게 있고 또 대도시 특례 또 그리고 그 외의 특례들이 들어간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는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시대가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광역시가 마지막으로 된 게 1997년 울산광역시입니다. 그것도 울산시하고 그 주변에는 군을 합해서 이제 울산광역시가 됐는데 그로부터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수원시는 우리 행정구역 안에서 100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광역시를 지향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수도권에 있고 인구 증가가 우리로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닌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광역시와 일반시의 그 차이가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울산, 대전, 광주 이런 데는 광역시인데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을 할 때 광역 단위 행정을 해요. 그래서 불이익이 너무 커졌어요. 이를테면 그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기준을 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광역시에 사는 사람은 대도시다 해가지고 1억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그 가격 기준이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 시로 돼서 인구가 울산광역시보다도 7만이나 많은 또 주택 가격이 우리가 훨씬 비싼 우리는 한 7천만 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차별이 생긴 거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여러 개가 쌓여 있어서 100만 이상이지만 이제 광역시를 만들지 않아도 좋다. 대신 이런 것은 광역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특례를 좀 두도록 하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민선 오기 때부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같이 나서서 특례시 입법 활동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특례시 또는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은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부를 수 있다 해서 이제 그 내용은 별도로 또 만들어 갈 텐데 그거 말고도 또 의미 있는 게 원래는 50만이라고 기준을 정했지만 50만 이외에도 여러 그 어려운 도시들도 다 같이 포함해서 특례를 줄 수 있게끔 행정 수요라든지 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소멸 위기에 처한 그런 자치단체, 시군구, 자치구까지를 포함해서 여기에는 별도로 해안부 장관이 정하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특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100만이 넘는 데도 있고 2만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다양성에 맞추는 그에 맞추는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에 또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례시가 생김으로써 그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신이 반영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시도지사분들께서 이것이 뭐 수도권에 있는 100만 도시가 다른 걸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전제를 하기를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원의 손상을 두지 않겠다. 예, 재원의 남을 걸 뺏어오는 이런 건 안 한다. 네네. 그리고 또
광역적으로 행정을 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도 광역시 단위로 하는 것은 고유 권한을 갖지만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니까 그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통합적으로 도시. 네. 똑같은 이제 월급에 똑같은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면 그게 사실은 창의성도 없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영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예. 어떤 사람은 과학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도 하고 운동선수도 하고 연예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실패와 이 어찌 보면 도전과 뭐 이런 걸 반복하면서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전체 집안의 역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게 그런 이제 다양성과 차이 속에서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윤태영 우리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민주주의는 다양성이고 그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해서 저걸 저 비난하고 나하고 뭔가 다르다고 해서 자꾸 비판하고 하는 요즘 같은 그런 이제 일종의 가진 자 위주의 혹은 강자 위주의 이런 논리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어제 이 지방자치야말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정신 그 자체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분권주의자였고 자치주의자였던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정신하고 연결된다고 봐서 저는 이 법안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염태영 최고위원님 이게 특례시로 된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뭐 사용한다 하는 뭐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이제 이를테면 백만도시가 그 광역시는 아니고 네.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그 기초자치단체인데 지위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가지면서도 몇 가지 지금까지 있어왔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특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백만도시는 이제 특례시로 부를 수는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는 특례시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이후에 그 보다 광역이 보다 그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규모가 있으니까 좀 더 행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을 좀 의미 있게 바라보고요. 사실은 이번 법은 여야가 쟁점 법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네. 새로운 많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좀 전에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정신이 자치에서부터 비롯돼서 자치가 확대되고 다양화될수록 민주당의 정신에 더 부합합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또 지향할 때 훨씬 다양한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번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 기초지방정부 또 광역지방정부들이 만든 다양한 선도적인 창의적인 모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대폭 앞으로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맞점을 하실 시간인데 저희가 이 어려운 공부를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워낙 많고 또 출연자가 많아서 오늘은 원칙을 좀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지금 맛있는 점심을 드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5분 동안 연장해서 12시 30분까지 오늘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 속도를 좀 높여볼까요? 네. 아까 우리 이해식 의원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지방의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자치 입법권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의 지위를 향상을 시켜서 뭐 시행령만도 못한 뭐 거의 비슷한 이런 수준의 그 조례를 굉장히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 이런 어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또 책임도 커져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지는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 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커지면은 책임도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겸직 금지 조항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도입됐습니다. 사실 그 지방의회 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허용됐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지방의회 의원도 보수 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명백한 직업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공적인 업무의 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투자 기관의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는 그걸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비위에 연루됐거나 그러면은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존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윤리특위위원들은 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은 다 외부 인사들로만 예, 구성을 해야 되기 그렇겠군요. 때문에 어떤 자기 식구 감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심사와 그리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고 또 개정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거,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고 또 폐지하고 또 개정할 수 있게 한 권한을 주민에게 주는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일종의 감시권을 주민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를 더 의원님께 여쭤보면 저희들도 해보면 지방의 의원들이 늘 이제 필요했던 것이 이제 지방의 의원의 후원제도 문제, 네네. 예, 그다음에 보좌직원의 문제인데 보좌직원의 문제는 아까 정책지원 전문 인력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후원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저희 응안위에서 이번에 선거법을 그렇습니다. 예, 같이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정말 예. 중요한 이제 조항이 통과됐는데 이 공직선거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에 한해서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국회의원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거를 할 때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건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방의회 의원 하면은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생길 수도 있는데 자금이 다른 데서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그걸 왜 또 후원회까지 둬가지고 네. 추가로 해주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도를 공식화해서 둠으로써 처벌도 오히려 더 많이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엉뚱한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이것은 더 투명화를 강조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께서 오히려 더 감시도 강화하시고 또 필요한 지원은 대신에 공식적으로 해 주셔서 필요한 거는 쓰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엉뚱한 짓을 못 하도록 오히려 거기에 견제하는 하나를 게 덧붙이면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방 의원들로부터 출발해서 풀뿌리 정치의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 뭐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여러 단계를 밟아서 수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청년이나 여성이나 선거 비용 때문에 출마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 전문성 있는 보다 의욕적인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는 게 후원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정치 충원 제도의 그 다양화, 뭐 문을 개방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주 그 길이 열렸군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뭐 김영배 의원님 선약 있으시다고 10분만 해달라고 막 하는 사인이 들어오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마음대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한 7, 8분 남았는데요. 우리 이제 김영배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그 하나 해주실 게 마지막 질문 할 겁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자치경찰제법에 네네. 대해서 설명하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님께 하나 좀 예. 질문을 드리면,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이제 어떤 당의 전체의 구조나 당의 전체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훨씬 깊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저도 좀 남다르게 느끼는 게,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TF들을 막 서로 적극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국민들 피부에만 닿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직 성과를 내기 전이고 국민들께서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맡고 계신 TF가 하나입니까? 예, 예. 제가 맡은 거는 지방 소멸에 대한 네. 위기를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까 네네. 지방 소멸 대응 TF를 해서 저와 송재 의원님이 공동 단장을 맡고 어제 발족을 했죠. 이것은 지금 이제 자치 분권도 중요하고 또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105개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TF를 구성해서 그에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새롭게 국회 입법과제나 또 정책과제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네요. 저도 쉽게 얘기하면 지방 도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온 국민의 걱정이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야말로 수도권은 이게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미어 터져서 힘들고 지방은 말라 비틀어서 힘들고 이런 표현을 예. 자주적으로 하는데, 아마 그런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런 기초 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민심 이런 예. 상황들을 훨씬 잘 아셔서 그런 어떤 TF를 만드셨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내년 3월쯤에 예. 어떤 로드맵을 좀 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혹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우리 최고위원님 지금 수원시장 3선 하셨고 예. 또 못 하시는데 예. 다른 또 정치 계획이 있으셔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경기도 내 다른 지방 도시들 이렇게 좀 엮어보려고 하는 개인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방 소멸 대응 TF는 12분의 국회의원을 어제 선임했는데 네. 정확하게 찌르시는데요. 수도권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지역의 현안이 아니어서 네.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꿈을 염두에 두고 아니, 우리 여기 아주 박 위원장님께서 재미있게 하시느냐고 저로서는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풀뿌리 정치인들에 대한 교두보를 만든 거라 네. 제 혼자의 일이 아니라 저를 사용해서 네. 민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중앙당에 보다 더 잘 접목시키라 하는 취지로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욕심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유, 예. 오늘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좀 그렇게 재미있는 질문도 드려봤습니다만, 예, 역시 우리 최고위원께서 품으셨던 특례시에 대한 비전이 또 현실화되었고, 그랬듯이 우리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이렇게 현실화돼서 기쁘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으셨습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이번에 통과시켰던 우리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자치경찰제 시대가 열립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준비와 이제 시범 사업 기간이 되겠는데요. 근데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전체적인 그림 속에 있느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권력기관 그러면은 보통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면 군대에 있는 조직들이나 이렇게 기무사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 세 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국정원은 주로 이제 국내 정보를 하면서 정치인들 혹은 국민들을 사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간첩단 사건도 만들고 뭐 이랬다는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또 하나가 검찰도 요즘 뭐 검찰 개혁이 아주 대세인데요. 정말 선택적 정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하고 자기들한테 해가 되는 거는 그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노무현의 이제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국민들의 인권을 실현하는 조직을 어떻게 태어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완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 국회에서 동물국회에서 그 난리를 통해서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퍼즐 중에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그만두고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이제 통해서 간첩단 사건 이런 걸 이제 막 조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법을 이번에 통과시켰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대신에 경찰에서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수사 시스템을 만들면서 동시에 국가경찰로 보면은 수사경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경찰로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누고요. 쪼개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크게 큰 틀에서 또 하나 쪼개는 그래서 국민 생활에 아주 가까운 뭐 여성 청소년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방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의 대개혁을 가져오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치경찰에 되면 뭐가 좋겠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가지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경찰청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다만 시도 차원에서 서울로 치면 서울시가 서울 이 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따로 만들고요. 위원들을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을 해서 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이 지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둑을 잡는다든지 교통경과 관련된 경찰관들을 업무를 지휘한다든지 뭐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런 경우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시도와 자치구들이 그 업무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래서 예산도 뒷받침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정말 내 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담당하게 되는 경찰관들과 함께 새로운 그런 정말 자치적인 그런 치안의 시대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자치경찰제 7월 1일부터 준비하게 되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럴까요? 국가경찰과 간단하게 자치경찰. 설명을 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랬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바뀐다는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요 이제 소위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시도 차원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인사와 조직을 감찰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경찰,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의 시민의 몽둥이고 시민의 방패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씀TV의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점심 드시는 시간까지 한 30분씩 이렇게 연장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점심 약속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못 들으셨던 우리 당원 동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유튜브로 또 함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내 삶이 변하고 있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네, 보실게요. 말씀하셔도 사실은 됩니다. 네.
지방자치법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여야가 합의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을 많이 기대하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 보면 이제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여야 협의 과정 중에 아쉬움이죠. 빠져서 예. 아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안 입법을 이 두 분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또 해주실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자치분권 운동을 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이 후속 작업을 할 것을 약속을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들 많으시죠? 네,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도 있고 또 자신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는 마치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많은 그 정치적 공세를 시작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국민들과 대통령, 국민들과 정부를 자꾸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2월 2일 날이요.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있는데 그 ISO는 그 전원 찬성의 투표로 우리 한국의 그 진단 검사 시트, 이 키드, 이것을 국제 표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제 그 주한 영국 대사관의 참사관입니까? 외교관이신데 이분이 그레엄 넬슨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한국을 보자 이런 뜻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나 현재까지 1인당 그 확진과 사망자 수는 세계 두 번째이다. 세계 1위는 뉴질랜드인데 거기는 완전히 인구가 자꾸 철저한 봉쇄를 했기 때문에 봉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역을 잘한 나라는 대한민국 실질적 1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은 이미 130만 명의 확진자 그리고 25,560명의 사망자를 경험했을 것이다. 한국은 2만 5천 명에 달하는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백신을 제일 먼저 마친 나라로 언론이 그렇게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우리는 왜 거기를 연구를 못 따라가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국의 외교관마저도 한국의 방역을 이렇게 본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비록 우리 확진자가 세계적 경향, 계절적 경향과 함께 늘고 있다고 해서 K-방역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실패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나오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대한 태도로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대한민국은 오늘 보고 받으셨듯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우리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점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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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셨어요.